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정전계와 콘덴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전계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좀 보도록 할 텐데, 우리 앞의 시간에서 전자라고 하는 마이너스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전자라고 하는 것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즉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기 때문에 전하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한다. 즉 대전된 상태를 된다. 전기적인 성질을 띠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즉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움직이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전류가 흐릅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서 보게 되면은 전류라고 하는 것은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릅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앞에 회차에서 배웠었던 내용을 가지고 적용을 하게 되면은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고 분명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맞는 것이냐? 과거에 이제 마이너스가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전에 과학자들은 플러스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구속으로 움직이는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전부 다 정의를 해왔던 거죠.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좀 더 자세하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가만히 있고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움직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정의들이 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릅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고치지 않고 지금까지도 전류라고 하는 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릅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더 사실적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플러스가 있고요.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럼 요 플러스 쪽의 입장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밖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아래도 가서 보게 되면 플러스에서 나가는 모습인데 마이너스에서는 들어오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간단하게 제가 직선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플러스에서는 이렇게 사방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들어오는 모습을 그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그리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선 하나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게 될 것이냐? 이것을 전기가 가지고 있는 선인 거예요. 그래서 전기력 선이다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전기력 선. 이러한 전기력 선이 존재를 하고 있는 큰 공간이 있겠죠. 그 공간이 있겠죠. 그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할 거냐? 이 공간을 전개라고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전개. 같은 말로 전기가 있는 장소잖아요. 전기장이다라고도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전개라고 하는 거는 전기력선이 존재를 하고 있는 그 장소를 말하는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럼 전개의 세기라고 하는 다음에 보게 될 내용은 이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세기 자체를 말하게 되는 거나 전개 안에 있는 각각 전기력선들의 모든 세기를 말하는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안에는 어떤 힘이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플러스라고 하는 것과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물질이 있죠. 플러스라고 하는 걸 양성자라고 하고 마이너스를 전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서로의 성질이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서로 둘은 만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같은 공간에 플러스 하나랑 마이너스 하나를 집어넣게 되면은요, 서로는 성질이 다르다 보니까 막 잡아당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힘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느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잡아당긴다. 이것을 흡인력이다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안에다가 나는 플러스와 플러스 같은 성질인 것을 같이 집어넣어 보겠어. 그럼 둘에 대한 성질이 너무 같으니까 서로는 안 만나려고 하겠죠. 밀어내려고 하겠죠. 서로 밀어내는 힘, 즉 반발력이다라고 하는 그런 힘에 대한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때 서로 잡아당기는 힘과 서로 밀어내는 힘에 대한 세기를 나는 알고 싶은 거예요. 그 힘에 대한 세기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그 공식을 쿨롱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쿨롱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 이렇게 잡아당기고 서로 밀어내는 힘 자체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 계산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쿨롱의 법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쿨롱의 법칙이에요. 플러스 플러스 그냥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전하, 그리고 하나의 전하가 있었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지점을 우리는 Q1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요 지점을 Q2다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각각의 전하를 Q1, Q2라고 표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 사이를 내가 얼마만큼 떨어뜨려 놨으니까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거리. R이라고 거리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쿨롱의 법칙, 쿨롱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자, Q1도 전하고 Q2 전하 있잖아요. 둘에 대한 곱과 비례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Q1 곱하기 Q2. 두 가지의 지금 전하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니까 두 가지를 내가 고려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둘 사이에 대한 거리가 있잖아요. 이 거리하고도 그 세기는 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데, 자, 거리가 가까운 것과 멀리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힘에 대한 세기가 크게 작용을 할까요? 자, 서로 다른 이렇게 자석이 있다고 보도록 할게요.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여기 N극이고 S극이면 서로 잡아당기려고 하겠죠. 가까이 있으면 뚝 하고 붙어버립니다. 근데 좀 멀리 있으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혹은 같은 극이라고 하더라도 가까이 있으면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 힘이 너무 세니까 확 벌어지죠. 하지만 좀 멀리 있으면 그 사이에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막 밀거나 하는 힘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리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반비례하는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거리는 따라서 여기 부분에 거리라고 하는 것과 반비례로 들어갑니다라고 보게 되는데, 공식은 제곱과 반비례한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거리가 멀면 멀수록 힘은 줄어드는 것이고, 거리가 가까워요. 짧으면 짧을수록 그 힘에 대한 쓰기는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서로 반비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적용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거 쿨롱의 법칙이잖아요. 그 쿨롱의 상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내용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어떤 내용이냐면, 이 물질과 물질, 그러니까 전하와 전하 사이에 어떤 물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공 상태로 완벽하게 비워져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요 사이가 어떠한 물질들로 인해서 약간 채워져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물질들에 관련된 내용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자석과 자석이 있는데 그 자석과 자석 사이에다 내가 책 한 권을 껴놨어요. 이런 식으로 물질들을 내가 넣어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고려할 텐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할 거냐? 앞으로 입실론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입실론. 물질 자체, 어떤 고유 물질을 내가 집어넣을 거예요. 그 물질 자체의 유전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 자체, 그 유전율을 내가 고려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한 값은 4파이의 입실론 분의 1인데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값은 제로라는 값이 들어갑니다. 진공 상태일 때를 가지고서 적용을 한다는 거죠. 진공 상태일 때 입실론 제로. 근데 진공 상태일 때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유전율은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 값이 항상 정해져 있어요. 8.854 혹은 8.855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것이 진공 상태에서의 유전율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진공 상태에서의 유전율.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저 값을 8.854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0 있으면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 값이 몇이 만들어지게 되느냐? 9 곱하기 10에 대한 9승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R에 대한 제곱은 Q1 곱하기 Q2 그리고 곱하기 9 곱하기 10에 대한 9승입니다 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다? 쿨롱의 법칙이다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쿨롱의 법칙. 그런데 아래로 내려와서 보니까 유전율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공식이 한 가지가 있네요. 자, 이 공식 좀 더 다시 살펴보게 되면 유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진공 곱하기 그 유전율에 대한 비율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비유전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유전율. 여기서 비자라고 하는 단어는 비교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비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공식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 비유전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전율이라고 하는 것을 진공 상태로 나눈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할게요. 비유전율이라고 하는 건 비교한 거라고 했습니다. 뭘 기준으로? 진공 상태를 기준으로 물질이 있을 때의 유전율 값을 서로 비교했더니 그 비유전율이라고 하는 게 나왔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공식 당연히 우리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으로 인해서 이런 공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유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진공 상태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을 곱하게 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뒤에 나와 있는 전기의 세기를 같이 좀 연결시켜서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쿨롱의 법칙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공식을 만들어냈었던 것은요. Q1이라고 하는 것과 Q2라고 하는 두 점 전하, 그러니까 두 전하인 거죠. 두 점 전하 사이에서의 세기를 계산하기 위한 공식이었습니다. 반발력 혹은 흡입력. 그렇게 두 점전하 사이에서의 힘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여기서 말하는 전기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 두 점 전하가 아닌 하나의 전하에서 나오게 되는 그 세기를 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Q1, Q2라고 표현을 하질 않고 뭐가 사라지겠어요? Q2가 없겠죠. Q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1, 2라고 표현을 할 수 없고 1이 그냥 없애. Q라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R 제곱분의 Q 곱하기 4파이 입실론분의 1이다. 그걸 우리는 전개의 세기다라고 해서 2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것은 진공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하게 되면은 9 곱하기 10에 대한 구승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정리하면은 R 제곱분의 Q 곱하기 9 곱하기 10에 대한 구승입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전개의 세기라고 한다. 한 개의 쿨롱, 점전하를 전기장에 뒀을 때 그 전기에 뒀다라는 거죠. 전기력선이 막 나오게 되는 그때 R미터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쿨롱의 전하가 받는 힘을 말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나오는 무한도체 같은 경우는 뒤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때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전기력선, 전위라고 하는 내용을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전기력선을 보기 전에 뒤에 나오는 전위를 좀 먼저 보도록 할 텐데 전위라고 하는 것은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말하게 됩니다. 이 전위라고 하는 것은 전개의 세기 곱하기 거리를 한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앞에 전개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점전하가 하나 있을 때 전하 하나 있을 때 R미터라고 하는 부분의 거리에서 측정하게 되는 전개의 세기를 구한 거였죠. 그래서 표현하기로를 Q2가 없어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나는 똑같아요. 이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위치의 전개의 세기를 나는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 위치에서의. 여기까지가 아닌. 그럼 여기에다가 몇을 곱하면 되느냐? 똑같이 거리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R 제곱 중에서 하나가 없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럼 R분의 Q 곱하기 4파이 입실론 지로분의 1이 될 것이다. 계산하면은 R분의 Q 곱하기 9에 곱하기 10에 대한 구승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위라고 하는 거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로 인해서 전기적 세기, 전개의 세기 부분에 내가 어느 위치만을 고려를 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우리는 V라고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V는 4파이 입실론 R분의 Q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혹은 여기에 있는 4파이 입실론을 구하게 되면 9 곱하기 10에 대한 구승이라고 본다. 따라서 R분의 Q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혹은 또 다른 말로 이는 전기의 세기를 말하는 거고 거기에 거리를 곱한 거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 전위라고 표현을 한다. 자, 그럼 앞에 전기력선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 정의를 가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전하에서 나오는 전개의 방향을 나타내기 위한 자상의 선을 말하는 거다. 전개라고 하는 것이 그 전기력선이 있는 전체적인 것을 전개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거기서 나오게 되는 가상의 선을 말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전기력선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양전하에서 나와 음전하로 들어가게 되는 거다. 그리고 이 전기력선이라고 하는 것은 도체 표면과 수직으로 통과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자, 그와 더불어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전기력선과 등전이면이라고 하는 걸 가서 보도록 할 텐데 등전이면과도 직교한다라고 나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등전이면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플러스라고 하는 전하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라고 하는 전하는 이렇게 밖에 떠돌아다니고 있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이렇게 마이너스들끼리 연결시켜 놓은 요 선 자체를 등전이면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산을 가서 보게 되면 등고선이라고 하는 게 있죠. 등고선, 산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 등고선이라고 하는 건 산의 각각의 높이들을 연결시켜 놓은 선을 말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들끼리 전자들에 대한 위치적인 부분들을 전부 다 연결시켜 놓은 그 선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등전이면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플러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 전기력선이 나올 때 이렇게 밖으로 나가게 되는 모습을 합니다라고 했었죠. 그 나가게 되는 전기력선이라고 하는 것과 등이 여기 등전이면과 만나는 부분을 가서 보게 되면 서로 직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직각. 그래서 직교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전기력선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게 될 것이고요. 또한 전기력선이라고 하는 것들은 서로 교차하거나 끊어지지 않습니다. 일직선으로 쭉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도체 안에는 전기력선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가우스의 법칙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우스 법칙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고만 여러분들 정리 그냥 잘 하시면 돼요. 폐곡면 내부에 전하들이 있다고 할 때 폐곡면을 뚫고 나오는 전기력선에 대한 총수를 구하는 것.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가우스에 대한 법칙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우스 법칙 옆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전기장에 대한 세기를 알기 위한 법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기력선의 총수를 알아내는 거니까 전기장에 대한 세기, 즉 자기의 세기를 알기 위한 법칙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Q라고 하는 것은 쿨롱, 전기량 혹은 전하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전기량 혹은 전하량이라고 하는 것을 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율 값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선들이 몇 개가 뻗어서 나오게 되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걸 우리는 가우스의 법칙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보시고 넘어갈게요. 자, 콘덴서와 정전 용량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콘덴서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콘덴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하를 저장시켜 놓을 수 있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전하라고 하는 것들을 저장시켜 놓을 수 있는 것을 콘덴서라고 하고요. 그 안에 얼마만큼 저장돼? 라고 하면은 그걸 우리는 정전 용량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전 용량 가서 보게 되면 마지막 줄에 콘덴서가 전하를 축전할 수 있는 능력치를 정전 용량이라고 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C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C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패럿, 단위는 패럿이라고 읽는다. 아, 다른 말로 커패시턴스라고 표현을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서 그럼 이 정전 용량에는 각각의 전하들을 저장을 시켜 놓을 텐데 이 정전 용량이 가서 보면 극판으로 연결돼 있어요. 극판과 극판이 이렇게 부착돼 있는 거예요. 그 판 자체의 넓이라든지 서로 간격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전하들을 저장시켜 줄 수가 있는지가 달라지거든요. 그 조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극판이에요. 극판이고 이 안에는 유전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 자체, 유전율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S라고 하는 부분은 면적, 그 극판의 면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D라고 하는 거는 극판과 극판 사이에 대한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정전 용량 같은 경우에 있어서 얼마만큼이 저장이 되느냐 가서 보게 되면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요, 이 정전 용량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플러스라고 하는 전류값을 보내서 이쪽 극판에다 플러스를 되게 많이 저장시켜 놓게 되고요. 마이너스라고 하는 전자를 보내서 한쪽 극판에는 마이너스를 되게 많이 저장을 시켜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이 콘덴서에서 내가 전하를 사용하게 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굉장히 많은 전하들이 저장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값이 비례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서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S 입실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유전율을 말했었잖아요. 얼마만큼의 전기를 보내줄 수가 있는지 물질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물질에 대한 특징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곱하기로 집어넣는다. 그래서 유전율에 따라서 정전 용량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둘 극판과 극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야만이 더 많이 저장이 됩니다.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판이 서로 가까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하고는 서로 반비례합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된다라는 것.
위에 있는 내용 가서 보게 되면은 유전율이 클수록 극판이 넓고 간격이 좁을수록 전하를 더 많이 축적합니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또한 더불어서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전하량, 전기량 이라고 하는 것을 전압으로 나눈 값이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 내용 정리해보면 Q라고 하는 거는 CV인 거죠. 우리 앞에서 전하량 혹은 전기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류 곱하기 시간이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전하량 혹은 전기량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전류를 보낸다. 얼마 동안에. 그래서 그 전체적인 양을 전기량, 전하량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전체적인 양을 구한다는 거예요. 콘덴서에 고려할 것이고 거기서 보내는 전압에 따라서 확 많이 가든지 적게 가든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압이라고 하는 것도 고려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C 곱하기 V다. 그걸 뭐라고 한다? Q라고 한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V분의 Q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전압. 전압은 전기를 보내주는 압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전하들을 보내주기 때문에 더 많은 전하를 보내주니까 더 축적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Q는 IT였었지라는 내용 떠올리시면서 Q는 C 곱하기 V야 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콘덴서들을 내가 다 연결을 시켜 놓고 나서 거기에다가 다 전하들을 저장을 시켜 놓을 거예요. 그런데 콘덴서를 연결을 할 때는요. 직렬 방식으로도 연결할 수가 있고 병렬 방식으로도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콘덴서. 콘덴서는요. 극판과 극판에다가 저장하는 거였잖아요. 이게 그림을 제가 좀 잘 보게 되면은요. 아무래도 디자이너 해주시는 분께서는 전기적인 내용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살짝 다르게 나와 있는데 콘덴서는 길이가 같아요. 극판이기 때문에 같아요. 밑에 있는 전압은 길고 짧습니다. 그래서 긴 쪽이 플러스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콘덴서는 길이가 같아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콘덴서 연결을 좀 들어가서 살펴보기 전에 직렬과 병렬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우리 앞에 시간에서 배웠었던 저항의 연결 먼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항의 연결을 가서 보게 되면은 저항 자체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쵸? 혹은 위, 아래로 병렬로도 연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 직렬로 연결할 때 우리가 전압 같은 경우, 전류 같은 경우들 공식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직렬로 연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류라고 하는 건 일정하고 대신에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저항마다 분배가 됩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병렬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했었다면 전류라고 하는 것은 분배됐습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서 콘덴서하고도 같이 연결시켜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 가장 첫 번째, 직렬. 자, 직렬입니다. 저항의 병렬 연결 같은 특성 우선 저거는 배제시키고 볼게요. 직렬로 연결하는 경우에 있어서도요. 마찬가지로 전압을 분배를 합니다. 똑같아요. 자, 우선 직렬인 경우에 있어서 콘덴서를 밑에다 그릴게요. 콘덴서 연결. 그럼 직렬이면 요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직렬 내용 가서 살펴보게 되면은 전압은 마찬가지로 일정하게 분배가 됩니다. 그럼 그 안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전하량 혹은 전기량이라고 하는 것을 구했었던 공식 기억나세요? 앞에서 방금 적었잖아요. Q는 IT다라고 했죠. 자, Q는 IT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전류라고 하는 것의 숫자가 커지게 되면은 전하량, 전기량이라고 하는 것도 숫자가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즉 다시 말하면은 전류하고 전류하고 비례하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용 가서 보게 되면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분배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전류가 올라가면 전하량도 같이 커지게 되니까 전하량은 동일하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하량이라고 하는 게 일정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저항 연결과 유사합니다. 유사해요. 서로 전압, 분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전류가 일정하다라고 했으면 여기 아래서는 전하량이라고 하는 게 일정하다라고 표현을 하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 부분에서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병렬 연결과 같은 특성입니까? 라고 표현을 하느냐? 여기 지금부터 보게 될 합성 정전 용량 때문이에요. 합성 정전 용량. 저항의 연결에서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웠었냐면 합성 저항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잠시만요. 자, 다시 왔어요. 자, 합성 저항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자, 저항에서 직렬 같은 경우에 있어서 합성 저항은 여기가 R1이고 R2다라고 하게 되면 R0라고 하는 것은 그냥 R1 더하기 R2야 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병렬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R1이고 R2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이 합성저항을 어떻게 구했어요? 합분의 곱이다라고 했죠. 여기서 합분의 곱이라고 하는 것은 R1 플러스 R2 합분의 R1 곱하기 R2라고 하는 곱을 이용하는 것이었었죠. 자, 여기에서 콘덴서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그 콘덴서의 합성 정전 용량을 구할 거예요. 왜냐, 콘덴서에서는 이것들을 가지고서 고려를 할 거니까. 근데 여기에서 직렬 방식일 때 이 콘덴서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합성 저항 값은 병렬이랑 똑같아요. 즉, 어떻게? 합분의 곱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C1 플러스 C2분의 C1 곱하기 C2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자, 그것을 지금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합분의 곱이라는 것만 알면 되거든요. 혹은 저항과 반대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전압의 특성을 좀 먼저 가서 볼게요. 자,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분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전압에 걸리는 것을 V1과 V2라고 했을 때 전체적인 전압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를 더한 값과 같습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 왼쪽과 같은 공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Q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방금 앞에서 Q는 C 곱하기 V입니다 라고 배웠어요. Q는 C 곱하기 V입니다 라고 배웠죠. 자, 그러면 V라고 하는 것은 C분의 Q입니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V1이라고 하는 거는 C1분의 Q1이라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C2분의 Q2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뭐가 같다? 전하량은 모두가 같다. 그래서 그냥 전부 다 Q라고 통일시킨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합성 저항, 아니 합성 콘덴서 분의 전체적인 전하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럼 여기에 있는 걸 가지고서 이제 적용을 하도록 할 텐데, 자, 여기 와서 보면 Q가 다 똑같으니까 우린 Q로 하나를 묶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묶어서 없애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은 걸 가서 보니까 Q0분의 1이라고 하는 건 C1분의 1, C2분의 1이라는 값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합성 정전 용량으로서 C0를 원하게 되는 거니까 뒤집어 버리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값이 만들어진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거, 이런 거 만들어낼 필요가 전혀 없죠. 우리는 뭐만 알면 된다? 합분의 곱이라는 것만 알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전압 분배 법칙을 가서 볼 텐데, 이 전압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 혹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내가 구하는 거예요. 우리 앞전 시간에서도 이렇게 저항에 연결해서도 각각의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직렬과 병렬, 저항 연결과 반대로 가져가면 됩니다. 반대예요. 그래서 전압 분배 법칙 가서 보게 되면은 V1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만약에 구하고 싶어. 그럼 앞에 저항에서는 여기에다 저항 자기 걸 집어넣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반대의 콘덴서 용량을 집어넣습니다. 반대라는 것. 그래서 왼쪽과 같은 거는 우리가 앞전 시간에 다 본 내용이어가지고요. 여기 저항에 연결해서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V2라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대 거에 해당되는 정전 용량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병렬로 가서 보도록 할게요. 병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콘덴서라고 하는 것을 위, 아래 요렇게 연결시킨 걸 우리가 병렬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병렬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위와 똑같이 동일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저항을 병렬로 연결을 했을 때 전류가 분배가 된다라고 했죠. 마찬가지예요. 전류가 분배됩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가서 살펴보게 되면은요. 여기 병렬 연결에서는 전압이 일정하다. 그래서 콘덴서에서 더해지게 되는 전압은 모두 다 동일하다. 전압은 똑같을 거다. 그래서 전류가 분배가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는 전압 일정이라고 적어야겠네요. 전압 일정. 전압이 일정할 것이다. 근데 밑에 전류가 분배가 된다라고 했죠. 전류가 분배가 된다. 따라서 전하량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될 거다? 나눠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전류 분배된다. 이 자리에 전하량이라고 하는 것도 분배가 됩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직렬과 반대로 우린 가져가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것. 그럼 아래쪽에 나오게 되는 이 Q라고 하는 것을 가서 살펴보게 되면은 Q라고 하는 건 Q1 더하기 Q2를 말하게 되는 것이다. 전하량이 분배가 되니까 전하량, 전체 합성 전하량은 다 더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Q라고 하는 건 CV였었죠. 그래서 C1V, C2V다. 이게 C0V라고 우리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전압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일정하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같은 값을 결국에 나타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압이라는 거 날리고 C0, 전체적인 합성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C1 더하기 C2입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 따라서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의 저항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분배 법칙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랑 똑같이 가져가면 됩니다. 여기서 전하량이라고 하는 것 자체, 여긴 전하예요. 전하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자기와 똑같은 정전 용량에 들어간다는 거. 자기와 똑같은 정전 용량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험에서 나오게 되는 거는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합성 정전 용량 물어보거든요. 합성 정전 용량? 그러면 콘덴서라고 나오게 되면은 직렬로 돼 있어. 그러면 합분의 곱이구나. 병렬로 돼 있어. 그러면 다 더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정전 에너지를 볼 텐데 이 정전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실 때는 아까 254페이지에서 정전 용량 있었죠.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정전 용량, 이거 공부할 때 같이 좀 공부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정전 용량, 여기에 축적되게 되는 전기적인 에너지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기적인 에너지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게 되느냐. 에너지 자체의 양인 거예요. 그것은 2분의 1 CV 제곱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원래 CV 제곱이라고 나오지 않고 2분의 1 QV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Q라고 하는 것 자체는 CV를 의미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CV 제곱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 정전 용량에 축적되는 에너지 값을 정전 에너지다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 자, 그럼 여기에 관련된 되어 있는 문제들을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은 뭐야 별거 아니네. 이론 뭘 저렇게 장황하게 설명해? 문제는 되게 금방 풀잖아. 약간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연습 문제입니다. 공기 중 2m 거리에서 10 마이크로쿨럼의 두 점 전하가 존재할 때 이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력은 약 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자, 두 점 전하가 존재를 하고 있고 이 둘에 대한 사이의 거리가 2m라고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정전력은 몇이 되느냐? 두 전하잖아요. 그럼 공식을 한번 떠올려 봐야 되겠죠. 자, 정전력이라고 하는 것, 즉 쿨롱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쿨롱력이라고 하는 것은 두 전하, 그리고 거리 반비례한다. 그리고 여기에 공기 중이라고 나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 그냥 진공 상태를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9 곱하기 그냥 10에 대한 9승 적용하면 됩니다. 적용하면 돼요. 공기 중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공기 중일 때랑 진공 상태일 때랑 그 유전율이 서로 같아요. 같은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냥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씩 접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R이라고 하는 거에는 2에 대한
제곱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점한데 하나도 10에 대한 마이크로 쿨롱이고요. 또 하나도 10에 대한 마이크로 쿨롱이래요. 그럼 둘 다 넣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항상 단위를 넣었었던 거는 쿨롱 단위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마이크로라고 나와 있으니까 마이크로라고 하는 것을 쿨롱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되겠죠.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 이거 6승. 그리고 곱하기 10 곱하기 10에 대한 마이너스 6승이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 그리고 거기에 곱하기 9 곱하기 10에 대한 9승이라고 해주는 걸 하게 되면은 값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그 결과값이 0.45라는 값이 만들어지게 되네요. 여러분들은 계산기 연습해 보셔야 돼요. 저는 그냥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은 꼭 계산기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값이 만들어집니다 라고 보시면서 다음 문제 한번 또 가보도록 할게요. 자, 50페럿에 대한 콘덴서 두 개를 직렬로 연결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때 합성 정전 용량은 몇 페럿입니까? 물어봤어요. 직렬일 때 합성이면은 병렬로 저항 연결한 거랑 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합분의 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50페럿을 두 개 쓴다고 했으니까 50 더하기 50 곱하니까 50 곱하기 50. 그럼 100분의 2500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 결과값은 25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진공 중에 놓인 또 5 마이크로 쿨롱의 점 전하에서 2m 되는 점에서의 전개는 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야 진공 중인데 여기 안에 전하가 있대요. 이 점 전하는 5 마이크로 쿨롱이라고 합니다. 이때 2m 되는 요 지점에서의 전개가 몇이냐 물어봤죠. 두 개의 점 전하가 아닌 한 개의 점 전하만을 가지고서 물어본 전개의 세기입니다. 그럼 전개의 세기가 지점 하나잖아요. R 제곱분의 Q 곱하기 진공 중이니까 9 곱하기 10에 9 곱하기 10의 6승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서 문제를 풀면은 R이라고 하는 건 몇입니까? 2에 대한 제곱. Q라고 하는 건 5인데 마이크로라고 나와 있으니까 곱하기 10에 대한 마이너스 6승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곱하기 9 곱하기 10에 대한 6승입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요거 계산해서 보시게 되면은 정답 값이 여기 9네요. 죄송해요. 9. 요거 계산해주게 되면은 11.25라는 값이 만들어진다. 곱하기 103이라는 값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주시고, 아이고 103이 아니죠. 죄송해요. 교재에 이게 잘못 들어갔네요. 10에 대한 세제곱을 의미합니다. 10의 3승. 10의 3승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11.25 곱하기 10에 대한 3승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우리 그 다음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용량이 0.02 마이크로페럿이고요. 이때 콘덴서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0.01 마이크로페럿 콘덴서 한 개를 병렬로 접속을 해서 24V에 대한 전압을 가했대요. 그럼 이렇게 이런 그림을 나타낼 수가 있죠. 콘덴서는 병렬로 되어 있고 그리고 24V에 대한 전압을 가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때 용량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위에 0.0이고 여기도 0.0이고 두 개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0.01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합성 용량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병렬인 경우는 모두 다 더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0.02, 0.02, 0.01을 모두 다 더해주면 되는 것이고 자, 단위 조심하셔야 되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것도 애초에 마이크로페럿을 가지고 물어봤잖아요. 주어진 것도 마이크로페럿이었고요. 따라서 세 가지를 더해서 0.05입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를 가서 보니까 0.01 마이크로페럿 콘덴서 이 부분이네요. 여기에 축적이 되는 전하량은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봤습니다. 자, 전하량이라고 하는 거 전기량, 전하량 같은 말 Q다라고 했죠. Q라고 하는 것은 자, 콘덴서에서는요. C 곱하기 V다라고 표현을 하죠. 정전 용량 곱하기 전압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고려해보게 되면 0.01이다. 주어진 대로. 그리고 전압은 24V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두 가지를 내가 곱하면 되는데 자, 조심하셔야 될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디 부분? 자,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건 C잖아요.
정정 용량 단위 변환하지 않고 페럿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마이크로 페럿이 주어진 거죠. 따라서 단위 변화를 위한 마이너스 10에 대한 6승이라는 값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우선 앞에 있는 거 곱하고 뒤에 있는 내용까지 가져가게 되면은 0.24 곱하기 10에 대한 6승입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앞에 콘덴서와 정전 용량에 대해서 먼저 내용 살펴봤고요. 또 잠시 쉬었다가 정자계에 관련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